안녕하세요. 곽근봉입니다. 저는 오늘 안드로이드 윈도우 매니저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NBT라는 회사에서 CTO로 있습니다. 다들 NBT 하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캐시슬라이드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캐시슬라이드라는 서비스는 그 잠금 화면에 컨텐츠나 광고를 보여주고 유저에게 리워드를 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지금 누적 가입자가 한 1,700만 명 정도 되고 있고, 일 노출수도 1억 5천만에서 한 2억 정도 나오고 있는 꽤 큰 서비스고요. 작년엔 TBCF도 꽤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CTO 겸 제품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 소개를 좀만 더 드릴게요. 사실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소개를 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인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프리랜서나 아니면 외주를 하는 그런 이런 1인 개발자는 아니었고, 혼자서 이게 서비스 기획도 하고 그래픽 디자인도 하고 개발도 하고 배포도 하고 마케팅도 했던, 그렇게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로 이렇게 커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일하면서 한 25개 정도의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혼자서 일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상 1인 개발자로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카이스트 석사로 진학을 해서 한 8개월 정도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이게 연구도 딱히 적성에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회사를 이렇게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00명 정도 돼요. NBT가 꽤 성장을 해서 한 4년 만에 100명 정도 되는 조직이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둘 다 경험을 해본 거예요. 혼자서 1인 개발자로도 개발을 해봤고, 그리고 지금은 100명이 되는 조직에서 또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술과 제품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될까, 혹은 개발자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주제는 기술과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윈도우 매니저라는 기술을 토대로 좀 예시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술과 제품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가, 혹은 또 그 과정에서 개발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는 이 두 가지 제품 개발 방법을 모두 경험을 해봤어요. 그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시장 정의부터 시작을 하죠. 네, 왼쪽 맞나요? 오른쪽인가요? 네, 어쨌든 왼쪽에 있는 건 탑다운 어프로치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NBT라는 회사가 사실은 캐시슬라이드 전에 바오밥 클래스라는 서비스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대입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정의를 먼저 했죠. 자, 교육 시장이라는 곳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장을 정의를 하고, 문제 정의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하게 되죠. 이게 평생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우리나라 평생 교육에 대한 니즈는 있는데 이걸 적절히 해결하는 솔루션이 없더라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솔루션을 정의를 해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평생 교육 플랫폼을 제공을 하자. 그렇게 솔루션을 정의했죠. 그럼 요구사항을 도출하게 됩니다. 모바일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PC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강사들이 강연을 올릴 수 있어야 되고, 결제들이 가능해야 되고, 이런 것들 요구사항을 도출하게 되죠. 그리고 제품 기획을 해요. 플로우 차트를 그리고 와이어프레임을 그리고 기획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개발자들은 제품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을 제가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방식은, 이것도 제가 경험해봤던 방식인데, 혼자서 개발할 때 많이 썼던 방식이에요. 일단 먼저 새로운 기술들을 발견을 해요. 예를 들면 오늘 윈도우 매니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윈도우 매니저라는 기술을 제가 발견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런 튜토리얼들을 막 해봐요. 그래서 코드를 돌려보겠죠. 그래서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윈도우 매니저를 쓰니까 플로팅 앱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더라, 둥둥 떠다니는 그런 앱들을 만들 수 있더라 라고 기술을 습득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냥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둥둥 떠다니는 강아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서비스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반대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애기한테 보여주니까 애기들이 막 그 강아지를 클릭하려고 하더라. 그러면 뭔가 유아들을 위한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반대로 문제를 정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제를 더 잘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디자인을 넣고 기획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패키징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한 단계예요. 저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보통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소스 코드가 엉망이에요. 뭐 예를 들면 윈도우 매니저 EX1 이런 걸로 시작을 하게 돼서 서비스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사실 그 상태로 어떤 프로덕션 환경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도 정리하고 서비스 아키텍처도 정리하고 그런 패키징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품 출시를 하게 되죠. 좀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탑다운 어프로치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시장의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러고 이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굉장히 뻔한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 정의라는 게 내가 태어나서 처음 내가 가장 세상에서 먼저 정의한 문제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뻔한 제품이 나오기 쉽죠. 근데 반대로 바텀업 어프로치는 굉장히 독특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서비스를 만들 수는 있는데 사실은 문제 정의가 날카롭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끼워 맞추기식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사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문제 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기술의 트렌드를 알면서 기술이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을까를 좀 인식해야 되고 또 사실 개발자들은 현재 시장의 문제를 알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지금의 문제는 뭔가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들을 좀 인터뷰도 하고 견학도 좀 다녀봤어요. 근데 사실 바텀업식으로 개발하는 곳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메인으로 바텀업으로만 개발하는 곳은 정말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시장과 문제 정의하고 기획자들이 요구사항 도출해서 기획하고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형적인 이제 탑다운식 제품 개발이죠. 그러면 좀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다 지금 개발자 분들인데 어떻게 하면 좀 개발자 관점에서 바텀업 방식을 성과를 내면서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오늘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이제 안드로이드 윈도우 매니저 얘기를 할 거고요. 윈도우 매니저 예시를 들면서 앞에 있었던 제품 개발 방법론도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윈도우 매니저니까 일단 윈도우부터 좀 말해야 되겠죠. 윈도우에 대한 매니저니까 다들 사실 아실 테지만 혹시나 해서 넣어놨어요. 윈도우 매니저는 사용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윈도우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액티비티 만들면 셋 컨텐트 뷰 하잖아요. 사실 그런 레이아웃 붙이는 것들이 윈도우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공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소스 코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액티비티에 있는 소스 코드를 제가 가지고 와서 좀 붙여놨고요. 저기 빨간색으로 된 글씨 보시면 폴리시 매니저에서 make new window 해가지고 새롭게 윈도우를 만들죠. 그리고 window.set 윈도우 매니저를 해가지고 윈도우 매니저를 셋하게 돼요. 첫 번째 있는 저기 널 돼 있는 게 사실 윈도우 매니저를 넘기는 건데 널을 넣게 되면 새로운 윈도우 매니저를 생성을 해서 붙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그 폴리시 매니저가 사실은 안드로이드 인터널 클래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윈도우는 그냥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알아서 만들어주는구나. 그리고 윈도우 매니저라는 어떤 컨트롤러를 우리한테 넘겨주고 우린 그걸 통해서 윈도우를 어떻게 뭐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뭐 삭제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 매니저 좀 잘리나요? 네, 윈도우 매니저는 첫 번째는 이제 윈도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또 이게 뷰 매니저를 상속받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윈도우에다가 뷰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 레이아웃 파람스를 상속받은 윈도우 매니저 레이아웃 파람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레이아웃 파람스를 상속받다 보니까 뭐 매치 페어런트나 아니면 그 랩 컨텐츠 같은 거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매니저에서만 쓸 수 있는 독특한 어떤 옵션들도 많이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윈도우 매니저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일단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플로팅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둥둥 떠다니는 앱이에요. 제가 나중에 좀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홈 버튼을 블락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전환 속도를 향상하는 것들, 그 다음에 홈 버튼 딜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회피하는 것들을 쓸 수 있어요. 사실 4가지 다가 액티비티의 제약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액티비티 제약 조건을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윈도우 매니저를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플로팅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얘가 이제 둥둥 떠다니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옴니 스와이프라는 걸 준비했는데 일단 어떤 앱인지 한번 보시죠. 네, 우측 하단을 이렇게 스와이프하니까 어떤 패널이 나오죠. 그래서 패널을 통해서 앱을 실행하거나 뭐 와이파이를 켜고 끄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오른쪽을 스와이프를 하니까 이상한 청소기 같은 게 나와서 앱을 다 빨아당겨가죠. 네, 메모리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메모리가 정리됐습니다 라고 뜨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페이스북 위나 카카오톡 위나 다른 앱 위에서 어디든지 실행이 돼요. 이런 것들을 퀵런처성 앱이라고 부르거든요. 퀵런처류의 앱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데 글로벌리 1억 다운로드가 넘은 굉장히 성공한 서비스예요. 네, 이런 서비스가 사실 플로팅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만든 거죠.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피그인이라는 서비스예요. 이것도 일단 먼저 한번 보실까요? 저기 곰 모양을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니까 패널이 떠요. 그리고 초성 검색을 해가지고 앱을 실행시킵니다.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초성 검색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앱도 실행시키고 뭐 웹 검색도 하고 그리고 뭐 전화번호부도 찾아주는 굉장히 좋은 앱이에요. 저거가 없으면 저는 안드로이드 못 써요. 저는 저거밖에 안 깔아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잘 안 됐어요. 한 번씩 다 써보세요. 저는 왜 저게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써보세요. 이런 것도 플로팅 앱이란 앱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는 것들 뭐 몇 가지 계속 보여드리면 페이스북 메신저도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들 만들죠. 뭐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앱도 플로팅 앱의 일종입니다. 네, 이렇게 패널들로 실행을 하죠. 자, 그러면 저런 플로팅 앱을 어떻게 만드느냐 라고 하면 이제 윈도우 매니저를 통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컨텍스트와 윈도우를 분리한다. 액티비티 컨텍스트와 윈도우를 분리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통 앱들은 액티비티 기반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액티비티가 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액티비티가 실행 중에 다른 앱이 실행되면 그게 이제 언파우즈로 들어가면서 그런 뷰들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뷰가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윈도우 매니저는 액티비티 컨텍스트 뿐만 아니라 서비스 컨텍스트나 메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서도 잘 붙어요. 그럼 서비스 컨텍스트에서 윈도우 매니저를 가지고 와가지고 뷰를 만들어서 붙이면 그 뷰는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을 따르는 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백그라운드 앱을 돌릴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떠 있는 그런 앱이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제 소스 코드를 좀 가지고 왔고요. 저거를 이제 서비스에서 get system 서비스 해가지고 윈도우 매니저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뷰를 뭐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만들어서 붙이면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뷰가 됩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면 계속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활용법은 홈 버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홈 버튼은 사실 안드로이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뭐 API 문서에서도 보면 홈 버튼은 유저가 이스케이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막거나 하는 API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윈도우 매니저 쓰면 막을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도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알고는 있어서 어떤 퍼미션 권한을 점점 높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뭐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시가 터치락이라는 서비스인데 한번 보시죠.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패널을 내려서 잠금을 해요. 그럼 화면이 잠긴 거예요. 그럼 제가 어디를 터치하든지 혹은 홈 버튼을 누르든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네. 제가 이걸 언제 쓰냐면 제가 20개월 된 딸이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예, 저도 놀라워요. 제가 왜 20개월 된 딸이 있는지. 예, 근데 그 주로 이제 운전을 할 때 애기한테 막 찡찡거리니까 유튜브를 틀어줘요. 근데 그냥 틀어주면 막 딴 거 눌리다가 이제 뽀로로가 사라지면 막 더 칭얼거려요. 그럼 뭐 운전할 때 이렇게 위험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니까 터치락을 딱 실행하면 계속 그것만 보고 있을 수 있죠. 뭘 눌러도 유튜브가 꺼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면 윈도우 타입 설정을 잘 하면 돼요. 그러니까 타입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윈도우의 노출이나 터치나 포커스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타입이 있냐면 시스템 에러나 시스템 얼럿 타입이 있어요. 뭐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얼럿 뜨잖아요. 근데 그 얼럿을 확인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뒤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 에러 타입이에요. 혹은 왜 우리 토스트 메시지 띄우잖아요. 토스트 메시지도 하나의 윈도우를 가지는 건데 그런 이제 토스트 타입의 윈도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걔는 모든 앱 위에 뜰 수 있지만 뭐 홈 버튼을 막거나 뭐 터치를 먹지는 않죠. 그래서 타입을 적절히 설정하면 홈 버튼과 터치를 다 막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홈 버튼 막는 서비스들은 타입 시스템 에러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저거를 띄우면 모든 터치를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 화면으로 해서 픽셀을 트랜스페어런트를 해주면 뭔가 이제 하얀색 스크린이 뭐 투명한 스크린이 뜨면서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활용으로는 반응 속도 향상이에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액티비티 간 전환 속도 혹은 액티비티의 실행 속도를 향상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지 일단 한번 보시죠. 저기 노란색 화살표가 있는 데가 윈도우 매니저를 기반으로 해서 뷰로 만든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액티비티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똑같은 이제 캐치 슬라이드 서비스를 하나는 액티비티 기반으로 만들고 하나는 이제 윈도우 매니저 기반으로 만들었을 때 속도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잠금 해제하고 껐다 켜면 윈도우 매니저 쪽은 바로 뜨는데 액티비티 쪽은 검정색 화면이 잠깐 뜨죠. 이쪽은 조금 더 길게 뜨기도 하고. 네. 이제 유저가 사실 체험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차이가 왜 나느냐라고 하면 이것도 액티비티의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액티비티가 꺼지는 거기 때문에 on pause가 되고 on destroy가 되고 다시 켜질 때 on create를 하고 on resume을 하고 on pause를 하고 다시 resume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윈도우도 새로 만들고 뷰도 새로 만들어서 붙이고 메모리 관리하고 액티비티 스택 관리하고가 아까 그 순간에 다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윈도우 매니저를 쓰면 사실 서비스 기반으로 윈도우를 붙인 거기 때문에 걔가 서비스가 죽지는 않아요. 서비스는 계속 떠 있어요. 근데 뷰만 이제 숨겼다가 다시 보여주는 거죠. 뭐 뷰를 지웠다가 다시 그려줄 수도 있고 더 빠르게 하려면 뷰를 이렇게 숨겼다가 보여주면 되죠. 뷰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응 속도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활용법으로는 홈 버튼 딜레이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 버튼 딜레이는 어떤 거냐면 안드로이드가 홈 버튼을 누르고 나서는 어떤 외부 브로드캐스트나 인텐트를 통해서 액티비티가 실행되는 걸 5초 동안 방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홈 버튼 누르고 실험해 보시려면 홈 버튼 누르고 위젯을 눌렀을 때 바로 위젯을 누르면 5초 동안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퀵런처성 앱들도 액티비티 기반으로 만든 경우에는 홈 버튼 누르고 바로 실행하면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저희 캐시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그 스크린 오프 브로드캐스트를 쓰기 때문에 홈 버튼을 누르고 하면 5초 동안 반응을 안 해요. 이것도 한번 예시 영상 보시죠. 네, 액티비티 기반으로 만든 거는 스크린이 뜨는데 한참 걸리죠. 5초가 걸려요. 저기 홈 버튼 누르고 나서는 아예 막아 놓은 거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안드로이드의 버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게 1점대인가 2점대부터 있었는데 지금 7.0에도 저 기능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홈 버튼을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저게 액티비티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매니저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윈도우 매니저에 대한 아까 타입 주요한 타입 몇 개만 정리를 좀 해왔어요. 첫 번째가 이제 타입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타입이에요. 액티비티로만 만들 수 있고요. 액티비티 만들면 이 타입의 윈도우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얘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몇몇 가지 있어요. 뭐 잠금 해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대신에 우선순위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다른 일반 그 타입처럼 숨겨지면 자동으로 없어지죠. 그리고 타입 4는 그 서비스 컨텍스트로 만들 수 있는 타입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입 어플리케이션보다 우선순위가 높죠. 그러니까 이제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 홈 버튼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뭐 터치를 막는다든지 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플로팅 앱을 쓸 때 타입 4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타입 시스템 에러고요. 얘는 그냥 다 막아버리고 싶다. 내가 뭐 스테이터스 바건, 내비게이션 바건 내가 그냥 다 막아버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타입을 쓰시면 됩니다. 이 타입도 서비스 컨텍스트에서만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어떤 플래그 옵션들도 많은데 이것도 조금씩 소개해 드리자면 플래그 디스미스 키가드라는 거를 주면 윈도우가 뜰 때 시스템 잠금 화면이 있으면 걔를 없애버려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액티비티 컨텍스트를 가진 윈도우 매니저에서만 쓸 수 있고요. 레이아웃 노 리미트라는 거는 화면 바깥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 눈에는 안 보이겠죠. 대신에 이렇게 숨긴다든지 일부만 보인다든지 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레이아웃 인 스크린은 화면 영역, 윈도우 영역을 디바이스 화면 전체 영역으로 확장해요. 그래서 스테이터스 바나 내비게이션 바 위에도 위치할 수 있게 해주는 애고요. 그다음에 not focusable이라는 애는 버튼 포커스를 여기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터치는 다 막고 싶은데 홈 버튼이나 디로 버튼은 막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not focusable을 주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not touch 모델은 터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홈 버튼은 막고 터치만 풀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적절히 쓰면 원하는 윈도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 매니저를 이제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주의사항 중에 크리티컬한 것들이 꽤 많아요. 첫 번째는 6.0 이상에서는 그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냥 그 팝업에 설치할 때 뜨는 퍼미션뿐만 아니고 앱을 실행하려고 할 때 동의가 뜨면서 명시적 팝업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뭐 액티비티 기반의 뷰를 쓰실 경우에는 쓰실 필요는 없고 서비스 컨텍스트 기반의 윈도우를 쓰실 때는 꼭 동의를 받으셔야지 정상적으로 동작이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APK를 설치할 때 뭐 예를 들면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APK 다운받아서 설치할 때는 플로팅 앱이 있으면 설치가 제한돼요. 이게 그 스크린 필터 앱이라고 해서 아예 그 설치가 안 되게 막아버려요. 그런 경우에는 플로팅 앱을 꺼야지만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항상 가장 쉽게 플로팅 앱을 삭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슷한 건데 외부 어떤 퍼미션을 줄 때에도 스크린 필터 앱이 있으면 그런 퍼미션을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퍼미션을 요청할 때는 적절히 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컨텍스트별로 사용법이 좀 달라요. 어떤 타입은 어떤 컨텍스트에서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예를 들면 잠금 해제 플래그는 액티비티 컨텍스트에만 가능하다. 혹은 유튜브 SDK를 쓰려면 액티비티 컨텍스트로 만든 윈도우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사실 API 문서에는 어디도 적혀 있지 않아요. 해봐야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사실 제가 다 해가지고 치트시트 같은 게 있는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 공유 드릴게요. 여기에는 안 넣었어요. 그리고 디바이스별 파편화가 조금 있어요. 특히나 이게 홈 버튼인데 소프트 홈키가 있는 경우랑 하드 홈키가 있는 경우랑 다르게 동작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경우도 이제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관리도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온 디스트로이 할 때 다 원래 메모리 해제를 해주는데 여기선 뷰를 내가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그럼 뷰의 메모리를 잘 해제해줘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또 잘 해제해주면 굉장히 훨씬 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약을 드리자면 윈도우 매니저를 쓰면 액티비티의 제약사항들, 뭐 라이프 사이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플로팅 앱을 못 쓰는 것들, 홈 버튼을 뭐 막지 못하는 것들, 혹은 어떤 그 홈 버튼 딜레이가 있는 것들을 회피할 수 있더라. 그리고 반응 속도를 높이는 데에도 윈도우 매니저를 쓸 수 있더라라는 걸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서론으로 이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 보면 아까 보신 옴니 스와이프나 터치락 같은 제품들이 시장의 정의, 문제의 정의처럼 탑다운 어프로치로 만들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플로팅 앱이 가능하다, 홈 버튼을 막는 게 가능하다라고 사실 상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윈도우 매니저라는 기술을 누군가 발견했고 플로팅 앱이나 홈 버튼을 막을 수 있다는 기술을 습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풀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바텀업 어프로치로 만들게 된 서비스를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네, 캐시를라이드예요. 제가 이거를 2012년에 런칭을 했는데 2011년 말에 스크린 온오프에 대한 그 브로드캐스트가 있다는 걸 알아냈고요. 뭐 API 문서에 있지만 거기서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 매니저의 디스미스 키가드로 기존에 있던 잠금 화면을 없앨 수 있다라는 기술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잠금 화면 앱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혼자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죠. 일단은 이제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잠금 화면 앱으로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도중에 이제 다른 창업자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다른 창업자분들은 굉장히 비즈니스만 하시던 분들이에요. 컨설턴트 출신이시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광고 시장, 모바일 광고 시장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바일 광고 시장도 배너 광고 위주로 하는데 이게 배너 광고가 너무 작더라. 너무 작아서 유저 집중도가 떨어지고 광고 효과가 안 나오더라 라는 시장에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잠금 화면에 전면 광고를 실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전면 광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워드를 주는 어떤 BM들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독특한 서비스이면서도 시장의 문제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풀어낸 서비스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제가 어떤 팀이 좋은 팀인가에 대한 설문을 읽었어요. 인포큐라는 어떤 글로벌 서베이 회사에서 이것들을 글로벌 개발자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가지 항목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해서 리스트를 해봤는데 저는 포커스를 고객 피드백 쪽에 맞춰서 좀 봤어요. 이제 상위 5번째 1등부터 20등까지 있는데 5등을 했어요. 이거는 글로벌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번역해서 오늘 NBT 부스에서 투표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찍었을 때 2표 받았어요. 고객 피드백에 대해서. 그중 한 편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기 전에 다시 세보니까 19등 하고 있더라고요. 20등 중에. 고객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는 엔지니어가 그냥 제품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아니고 제품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기술의 발견은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뭐 텐서플로우가 뭐 나왔다더라, 뭐 GCP에 빅쿼리가 있고 뭐 딥러닝이 핫하다더라까지 기술의 발견 많이 하시죠. 그리고 기술의 습득까지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한번 데모 돌려보고 프로토타입 돌려보고 뭐 그런 것들까지도 하시죠.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시장의 문제가 뭐고 유저의 목소리가 어떻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우리는 솔루션을 가진 사람들인데 사실 문제에 너무 초점을 안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가 생각하는 엔지니어의 역할은 기술 습득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를 정의하고 그걸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까지 가는 게 엔지니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바텀업적인 제품 개발 방법을 많이 연습하고 역량을 키워서 실제 현업에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런 것들을 어떻게 연습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저랑 그냥 같이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MBT가 지금 채용 중에 있거든요.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